맞아요. 어디 가서 제비적으로 남의 등이나 치며 사는 게 저놈한테는 딱 맞다니까. 임씨 입에서 먼저 남의 등이나 치며 하는 말이 나왔으므로 그는 별 수 없이 또 견적 부분대로 돈을 월거낼 임씨의 검은 속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테는 저리 엄격하면서 자신이 남의 등을 치는 일점은 이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욕조를 들이다 제자리에 앉히는 일을 거둔 것을 처음으로 하여 그는 마침내 임씨의 밑에서 자벽부 노릇을 톡톡히 해내게 되었다. 아까 젊은 녀석이 겨우 그깟 일로 시간을 메우나 해서 영 시원찮던 잡부일이라는 게 막상 달려들어 해보자니 보통 힘으로는 어려웠다. 우선 깨진 돌더미들을 부대에 담아 몇 차례 아래층까지 나르는 일만 해도 어깨가 뻐근했다. 계단을 서너 번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벌써 런닝이 땀에 푹 젖어버리고 말았다. 임씨가 사장님 하면서도 시킬 일은 다 시키고 있는 것 같아 은근히 부하가 솟기도 하였다. 사장님, 오늘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요. 어허, 이거 큰일이네. 저 땀 좀 봐요.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은 모르는 듯 그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임씨는 싱겁게 웃어댔다. 시멘트와 모래를 져다 나르는 일도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는 일도 사장님 몫이고 임씨는 기술자답게 미장이 노릇만 해나갔다. 그러다가 방수액이 모자라면 뛰어내려가 건재상에 다녀와야 하고 욕조가 잘 붙도록 누르고 있으려면 한껏 팔을 뻗치고 있는 힘을 쏟아야 했다. 3시가 지나서 아내가 막걸리 한 병에 안주를 마련해 왔으므로 그와 임씨는 비로소 허리를 펴고 일을 쉴 수가 있었다. 일꾼들한테는 막걸리가 최고예요. 막걸리 한 병을 금방 비워내고 임씨는 단걸음에 타이를 가져오겠다고 뛰어갔다. 안주감으로 돼지고기를 볶아온 아내에 대한 인사인지 아니면 겨울철의 연탄 장수를 위한 사전 공작인지 임씨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사모님, 어디 시멘트 깨진 데 있음 말씀하십시오. 타일만 붙이면 일은 끝날 테고 여름 해도 기니 손을 봐 드립지요. 임씨가 나가고 나자 아내가 입을 비죽였다. 자기도 양심이 있나 보지? 생돈을 그냥 먹으려니 찔리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자벽부 노릇을 톡톡히 해주어서 고맙다는 뜻이야. 이 사람 그저 생각하는 것마다 당신도 어느새 일꾼 심보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들은 억울하게 생돈을 무느니 비가 많이 오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던 안방 천장 부근의 옥상을 이 기회에 고쳐보기로 의논을 마치었다. 비가 새는 부위만 깨부수고 방수만 하면 될 일이었으나 도배지까지는 번지지 않아 그럭저럭 미루고 있던 참이었다. 타일을 깔고 어지러진 연장 뭉치들을 거두어내는 것으로 목욕탕 보수공사는 일단락을 보였다. 6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으나 여름에는 길어서 푸른 하늘이 선명히 올려다 보였으므로 임씨는 군말 없이 옥상 방수를 해치울 차비를 차렸다. 임씨와 함께 물이 새는 부위를 어림짐작으로 찾아내어 망치질로 깨부수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은근히 후회하였다. 몇 번의 망치질로도 어깨쪽지의 힘줄이 당기면서 짜릿짜릿한 통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불과 한 평 남짓 깨부쉈음에도 저 날라야 할 쓰레기는 서너 행보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시멘트 2푸대와 모래가 등짐으로 5번 이상이었다. 8구비의 계단을 오르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랫도리가 후두루들 떨려왔다. 그렇다고 날은 곧 어두워질 텐데 임시더러 혼자 하라고 내맡겨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유야
어째 되었든 간에 견적에 나와 있지 않은 일을 해주고 있는 탓에 그는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등짐을 져 날랐다. 정말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는 영업부의 박찬성을 생각했다. 홍보실 발령을 받으면서 이것 물 먹이는 것 아니야. 땡판 모르는 일을 하라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하며 죽을 상을 지었더니 박찬성이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이랬다. 군소리 없이 받들어 모셔야 해. 월급쟁이 노릇이 더럽다 하지만 이 나이에 여기서 떨려나면 솔직히 우리 신세가 뭐가 되겠어? 모은 돈이 있나? 재벌 처갓집이 있나? 묵혀둔 땅덩이가 있나? 안 그래? 그렇다고 몸뚱이로 먹고 살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어림없어. 우리 몸뚱이는 이미 사갔어. 술에 샀고 눈치에 샀고 가짜는 지식에 샀고 숟가락 들어 올리는 일도 귀찮은 몸이야 나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생전 안 하던 일로 용을 쓰자니 머리가 다 띵할 지경이었다. 임씨는 아침부터 몸을 굴렸음에도 아직 끄떡없었다. 날씨가 더욱이 땀이야 흘리고 있지만 그는 정말이지 일에 지쳐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늘이 광복절이지. 마치 광복군의 투사처럼 용감하건. 장사야 장사. 고려시대나 태어났더라면 서리빨 같은 기상의 용맹한 장군감이 틀림없을걸. 그는 임씨의 툭 붉어진 종아리의 힘찬 알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분석력, 습관화된 늘어진 엿가락 같은 생각의 실타래 때문에 공연스레 머리가 무거운 거라고 그는 머리를 흔들어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또 꼬리를 문다. 일꾼들이 주인의 눈을 피해 일을 허술하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게 사실은 저항의 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광복 이전의 일제시대에는 조센징 어쩌고 하는 냄새나는 개따짝 때문에 더욱 일인들의 눈을 피해 일을 망치게 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일꾼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바로 오늘까지도 부유한 계층은 당당한 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들의 부를 만끽하고 임시처럼 막일을 하는 일꾼들은 또 그들대로 당당하게 공정을 무시하고 슬쩍슬쩍 눈가림을 한다. 그렇다면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으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실내 공사야 관계없지만 일껏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름 하늘이 노상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시 떠 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잔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덕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의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죠. 흑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다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라고 말해 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 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흠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 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이래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는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에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야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부는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을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10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그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지어 내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라고 쉬었다 하모 좋을 끼고만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보이 앞으로는 잘 살기요.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꾸 봐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는 없겠구만은.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이 좀 쉬었다 가소.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대로 넘겼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런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죠?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는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트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멋쓰겠다.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렸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요. 옥상이란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거 다 받는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임 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중이었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때 임 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꽉 움켜잡았다. 사장님이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가십시다. 임 씨는 백열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니요, 제가 삽니다. 줬어. 누가 사든 가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에게 맥주 3병을 시켰다. 워땀에 두 분이 어디서 그렇고럼 1차를 하셨단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 토박이 말로 사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줬소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주셔야 쓰겠단 게.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 1,300원을 갚아주고는 기세 좋게 쥐포 3마리 구워오라고 이른다. 사장님이요. 뭐 다른 안주도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를 보았다. 어따 동갑끼리 사장은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으십시다. 그는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수다 형씨 한잔 하십시다. 임씨가 호기를 부르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그의 허세도 임씨 못지 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주고받았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큰 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은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곰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요, 형씨. 네,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 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을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쇠딱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에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어.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 하고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소.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올 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내. 지길놈. 그는 쇠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요.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디 무엇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김 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 반장 엉덩이를 철썩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토끼 뛰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 놈 있음 나와 그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이 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소용없는 일이야. 임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1000번 만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씨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술 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제 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는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씨의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뼈품을 팔아도 20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껐덕거리는 놈, 룸사롱에서 몇십만 원씩 팁 뿌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죽여! 임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수고 왜 이런단가요? 참으시오 임씨 아저씨. 쪼매 참으시오. 김 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갔다. 임씨는 탁자의 고개를 잡았고서 연신 죽여!를 되뇌우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겨울돼 봐요. 마누라나 새끼나 된통 검댕칠이지. 한 장이라도 더 나르려니까 애새끼까지 끌고 나오게 된단 말이오. 형씨,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처자식들 얼굴에 검댕칠 묻혀놓는
그런 못난 놈이라 이 말입니다. 임씨의 등등하던 입술도 마침내 술에 젖은 모양이었다. 말이 제대로 입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임씨는 자꾸 입술을 쥐어 뜯었다. 나 말이요. 이번에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가서 말이요. 임씨가 허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목소리도 한결 풀기 없어 지쳐있다. 그 자식이 돈만 주면, 돈만 받으면 그 돈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갈랍니다. 고향을요? 예, 고향으로 갑니다. 내 고향으로. 공이 박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임씨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에이, 이 아저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꼭 울고 끝을 보더라. 버릇이라고요, 술버릇. 가게 안에서 내다보고 있던 김 반장이 임씨에게 머퉁이를 주었다. 그래도 임씨는 쫓겨난 아이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는 오줌이라도 마렵다는 듯이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김 반장에게 술값을 치렀다. 돈을 치르고 나니 진짜로 오줌이 마려워서 그는 형제 슈퍼 건너편의 불빛이 닿지 않은 공터를 슬슬 걸어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으악! 으악! 손바닥을 탁 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목을 뚫고 비명처럼 혹은 탄식처럼 으악! 소리가 튀어나왔다. 의학세 할아버지였다. 노인은 그가 이를 다 볼 때까지도 공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연신 괴로운 소리를 밭아내었다. 으악! 으악! 옷을 추스리며 뒤돌아보니 백열전구 불빛 아래 혼자 덩그러니 앉은 임씨가 아직껏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취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낯익은 동네 사람들이 형제 슈퍼를 향해 줄다름쳐 오다가는 그런 임씨를 발견하고 홀깃홀깃 훔쳐보며 가게로 들어갔다. 밤도 꽤 깊었으리라. 광복절 공휴일도 이제 마감이었다. 가슴이 답답하다. 남은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꿈없는 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아마도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었다. 어둠 속을 서성이던 의학세 할아버지도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지 손뼉을 탁 치면서 으악! 짧게 울었다.